옛날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위나라가 있었습니다. 당시 맹자가 제후들의 나라를 돌아다니며 가르침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맹자의 명성을 들은 위나라의 군주 해왕이 맹자에게 가르침을 구했죠. 노인께서 천리길을 멀다 하지 않고 위나라에 오셨는데 장차 이 나라를 이롭게 하실 방도가 있으신지요? 왕께서는 어찌 이로움만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왕께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시면 벼슬아치들은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두 어떻게 하면 내 몸만을 이롭게 할까 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자기의 이익만 취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만일 의로움을 뒤로하고 이익만을 따진다면 빼앗지 아니하고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진 사람 중에서 그 어버이를 버리는 자가 없으며 의로운 자 중에서 그 군주를 뒤로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오직 인의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어찌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선생님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이익보다는 인의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은 맹자가 해왕에게 올바른 정치를 펴라는 가르침을 주는 장면으로 맹자의 제자들이 쓴 양해왕 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맹자는 사서오경 중 한 권으로 인의의 정치를 강조한 정치서상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유교권에 속하는 나라의 정치가들은 맹자와 같은 성인들의 가르침을 쫓고 정치를 하려고 애썼고 그러한 정치가들을 백성들은 우러러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우리는 인자한 마음과 정의로운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제대로 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잔인한 마음과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을 폭군이라 여기며 경시합니다. 사람들은 제 아무리 똑똑하고 의지가 크고 전쟁을 잘하는 지도자라도 그의 인간됨이 잔인하고 정의롭지 못하면 좋은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죠. 대표적인 사람이 삼국지의 조조입니다. 조조는 난세의 영웅이라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뛰어난 인물입니다. 하지만 작가나 독자들에게 조조는 비호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거든요. 반면에 유비는 좀 다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호감을 가졌죠. 그가 비록 우유부단하고 제갈공명이나 관우 장비 같은 신하들의 도움으로 겨우 나라를 세운 인물이지만 백성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다스렸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천하통일에 실패했고 그가 세운 총나라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조조는 혼란한 시대를 평정하여 천하통일의 초석을 닦았고 그가 세운 나라를 통해 천하통일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후세 사람들은 여전히 유비와 같은 지도자를 원합니다. 유비가 비록 천하통일을 이뤄 혼란한 시대에 질서를 부여하지는 못했으나 인과 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 것은 맹자 등의 사서오경을 통한 성현들의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과 머리에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서오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의 가르침을 군주들에게 전하고자 만든 책이 있습니다. 16세기의 이탈리아에서 나온 군주론입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맹자의 가르침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너무 달라서 우리가 보면 가치관에 혼란이 생길 정도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현명한 군주는 신의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배치되거나 혹은 약속할 당시의 동기나 이유가 그 의미를 상실했을 경우에는 신의를 지킬 수 없으며 또 지켜서는 안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현명한 군주가 되려면 자신의 이익과 반대되는 일은 약속을 지켜서는 안 된다니. 군주는 대단한 거짓말쟁이인 동시에 위선자가 되어야 한다. 군주라면 자신의 신민을 결속시키고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 잔인하다는 평판쯤은 조금도 개의치 않아야 한다. 군주가 태길해야 한다면 사랑받는 군주보다는 무서운 군주가 되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고 본다. 당시 군주론을 읽은 유럽 사람들도 우리와 생각과 비슷했습니다. 1559년에 로마 교황청은 군주론을 금서로 지정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오늘날에 와서는 새롭게 평가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근대 정치학의 문을 열었다고도 말합니다. 군주론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금소로 지정된 지 약 500년이 됐지만 여전히 전 세계인으로부터 고전으로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동일한 책을 놓고 사람들의 평가가 이렇게 다른가 싶죠. 군주론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여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군주론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당시 이탈리아의 정치적 환경이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가 통일된 하나의 국가지만 16세기 유럽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반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있었죠.
특히 북부는 약 30개 정도의 크고 작은 도시국가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 밀라노, 피렌체 같은 도시국가들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거의 맞먹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하며 경쟁했습니다. 종교나 도덕적인 명분보다는 정치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며 상대를 대했죠. 특히 로마 교황이 심했습니다. 로마 교황은 자신의 종교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탈리아 내부의 권력 투쟁에 유럽의 군대를 자주 불려들였습니다. 로마 교황은 이탈리아를 장악할 만큼 강력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도시국가들이 이탈리아를 장악하는 것을 보고 있을 만큼 허약하거나 관용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늘 전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로마 교황은 이탈리아 하나가 우두머리 밑에 통합될 수 없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이탈리아가 여러 개의 도시국가로 쪼개져 혼란스러울 때 주변에 있던 프랑스나 스페인 등의 나라는 중앙을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당시 유럽은 절대 왕권이 대세였죠. 절대 왕권이란 지방의 영주들에게 분산된 정치 권력을 왕에게 집중시킨 것을 말합니다. 특히 국가의 군사력이 한 점으로 집중되자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군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제무역 활성화로 무력과 부를 쌓은 절대 왕정의 군주들은 유럽의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프랑스, 스페인, 로마 교황 등의 싸움이 하루도 끊이지 않았으니 이탈리아 백성들은 얼마나 삶이 고달팠을까요?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의 삶은 힘들기만 했습니다. 군주론을 지은 마키아벨리는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이런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진시황제라는 인물이 나타나 혼란스러운 중국 대륙을 통일했죠. 그가 중국을 다스릴 때 중국은 국가로서 하나의 틀 안에 질서 있게 움직였고 내전은 멈췄습니다. 백성들은 전보다 훨씬 안정되게 생활을 할 수 있었죠. 마키아벨리도 아마 진시황제 같은 인물이 이탈리아에 나타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비록 진시황제처럼 거칠고 잔인하고 자기중심적이더라도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프랑스나 스페인처럼 강력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지도자 말이죠. 그래서 그는 공직에서 물러난 뒤 조조나 진시황제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나타나길 바라며 그 인물에게 필요한 지침서와 같은 책을 만들었습니다. 맹자의 제자들이 맹자라는 책을 만든 것처럼 그는 군주론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차이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마키아벨리의 생각을 이해한다면 시각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일반 개인이 아니라 오로지 군주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이럴 경우 개인의 윤리가 아니라 군주의 윤리를 바탕으로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는 사람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사회의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군주가 독하고 냉정하고 무서워야 한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나라 전체의 행복과 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군주는 부도덕한 인물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